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비가 많이 와서 저는 어제 엘베에 갇혔었어요. 올라가는데 정전이 빡 돼가지고 근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 119도 뭐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열었더니 바깥게 안 열려. 엘리베이터 안에 건 열리는데 바깥 건 안 열리더라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더라고요. 에이, 구하러 오겠지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혼자 탔었는데. 다행히 불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자, 소유권 할 차례죠. 네.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요약도 80페이지로 보면 소유권이 남아 있어요. 일단 소유권의 뭐 뜻이라든가 특징 이런 건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소유권 제한과 관련해서 상린관계라는 게 하나 나온다 그랬죠. 상린관계. 상린관계에서 조문을 암기해야 될 게 몇 개 있고요. 권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19조 유상주의 토지 토행권, 그리고 220조 무상주의 토지 토행권. 요게 핵심이죠. 주의 토지 토행권이 한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판례가 많기 때문에 요거 판례 꼭 확인해야 되고요. 조문 잘 나오는 거 몇 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취득 방법이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두 가지 취득이 있죠. 그 중에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중에서 취득시효 아주 중요하죠. 취득시효 중에서도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두 종류,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죠. 그 중에 점유 취득시효가 핵심입니다. 가을병정처럼 사례 형태로 나오는 걸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법률 관계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고요. 기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작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 있죠.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있죠. 부합이 있고 혼화가 있고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합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 중에서도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 그 부합물을 누가 취득하는가. 256조와 관련된 내용들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특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지지난주에 봤던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비교해서 요건과 효과를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그 중에 방해 제거 청구권 중에서 방해의 뜻, 방해가 뭘 의미하는가 그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소유가 나오죠.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죠. 그 중에 공유, 여기 핵심이죠. 그래서 소유권에서는 주의토지토행권, 취득시효 중에서 점유취득시효, 첨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마지막으로 공유. 요 정도에서 두 문제, 기본 두 문제, 또 세 문제. 10년간 28문제가 나왔으니까 세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권리죠. 그래서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80페이지에 보면
서설의 소유권의 뜻이 있죠. 뭐 소유권의 뜻이라든가 특징 같은 건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예.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다 그랬죠.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메뉴에 토지 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자, 이거와 같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가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온천수죠.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으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또 반가로 2번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무엇으로 특정이 되는가?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줄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는 상관없이 공부, 지적도를 말하죠. 공부상 경계에서 확정이 된다. 이게 대원칙. 다만 예외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인하여 그 결과 현실 경계와 지적도, 공부상 경계가 달라진 경우, 요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제 경계, 현실 경계가 토지의 경계가 된다. 그거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가 나왔죠. 토지 소유권의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죠.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하니까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따위에 걸리지 않고요. 상린관계에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등기 따위는 필요가 없죠. 뭐 이런 것들이 상린관계의 특징이 되고요. 상린관계에 관련된 대부분의 민법 조문들은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임의규정. 물권법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인데요. 상린관계 규정만은 임의규정이고요. 그리고 이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용익물권에도 준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을 보셔야 되죠. 219조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예 없어, 맹지. 맹지라면 주의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죠. 또 하나는 통로가 있긴 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는 주의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에 과다한 병이 든단 말이죠. 이럴 때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죠. 다만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사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두 번째, 통행권자는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19조 2항에 의하면 통행권자가 보상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을 하는 사람, 일회적으로 통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상 의무가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220조는 무상통행권이죠. 무상통행권은 둘 중에 하나죠. 토지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그 결과 맹지가 생겼을 때, 그 다음 그 일부 양도나 분할의 직접 당사자, 이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은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라는 거,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조문 확인했고요. 판례 몇 가지 잘 나오는 거 확인합니다. 다음 페이지 1번. 이미 기존 통로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또 2번의 박스 1번.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에서만 인정되고요. 장차 이용상을 대비해서 미리 그 범위를 정하진 않습니다. 3번. 건축법에 주택법 같은데 건축법 같은 도로폭 규정이 있죠. 그 도로폭 규정과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가 일치하느냐? 아니다. 건축 관련 법령에 도로폭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폭과 일치하는 통행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냐?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선할 수 있고 포장도 할 수 있고 방해되는 담 따위의 철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죠. 그거와 관련된 게 기역과 니은 두 가지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머릿속에 넣고 판례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쭉 내려서 동그라미 3번. 통행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공로에 접하게 됨으로써 통행권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조심할 것은 보상 의무를 게을리 했다 해서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4번이 있죠. 토지 일부 양도나 공유토지 분할의 경우에 주의토지 통행권 무상이라 그랬는데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일부 양도나 분할 당사자의 승계인에게는 다시 219조 유상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1번은 이런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땅 모양이 이렇게 돼 있더라. 여기가 공로다. 근데 갑이 땅을 이렇게 쪼개서 일부를 양도하게 됐다. 그래서 갑소유 땅이 맹지가 됐다. 그럼 갑은 220조 무상통행권 인정되죠? 그죠? 양도 전, 종전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 인정되니까 아무 상관없는 제3자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1번 판례죠. 세 줄 읽어보시면 돼요. 동일인 소유 토지, 갑소유 토지 일부가 병에게 양도되어 맹지가 생겼을 때 그 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 여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통행권이. 그죠?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서 다른 사람,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딱 그렇게 세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 암기해야 되는 게 나오죠.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공동비용으로 담설치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두 개. 측량비용과 설치비용을 꼭 구별해야 됩니다.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고요. 설치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설치된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이 되고, 동그라미 3번. 공유지만 분할 불가능하다는 거, 그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인접지를 넘어온 경계를 침범한 나뭇가지는 제거 청구 후 제거. 반면에 나무 뿌리는 임의로 제거. 이렇게 되겠죠. 반가로 5번. 242조 1항. 경계선 부근에서 건물 따위를 축축할 때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를 띄우도록 하고 있죠.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됐을 때 인접지 소유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예외.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이 됐을 때는 철거는 청구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242조 1항 2항.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소유권 취득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법률 규정한 소유권 취득 중에 취득시효가 나왔죠. 자, 취득시효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또는 동산을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취득시효인데, 소유권만 취득하는 건 아니죠. 뭐 지상권, 분묘기지권, 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런 것들도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요. 안 되는 거 암기하셔야 되죠. 그 2번에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해서 박스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2번은 꼭 기억해야 되죠.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효라고 두 개가 나와 있죠. 245조 1항과 2항. 1항이 점유 취득 시효고요. 2항이 등기부 취득 시효인데 1항은 20년을 점유해야 되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반면에 2항은 소유자로 등기가 안 된 자가 10년을 점유해야 되는데 선의 무과실 점유까지 필요하죠. 일단 조문을 확인한 다음에 밑에 요건 중에서 객체. 첫째, 성명불상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소유물, 자기 소유 부동산, 일필토지 일부, 국유재산 중에 일반재산, 공유지분, 인공공물 이런 것들은 되는데 반면에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자연공물, 그 다음에 집합건물 공용부분 이런 거 안 된다. 또
소유의 의사와 평온 공연 점유가 필요한데 다 추정되죠. 따라서 점유 취득시 완성자는 스스로 자주 점유라든가 평온 공연 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자, 중요한 게 오른쪽에 보면 점유 개시 기산점이죠. 20년을 점유해야 되는데 그 20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을이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때와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요 날을 시효완성이라고 하죠. 요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으면 20년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시효완성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역산해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게 원칙이죠. 단 예외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그래서 거기 점유 개시 기산점에 보면 점유 기간 동안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 소유권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변동이 없는 경우 이 외에는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가 없다. 그럼 뒤집으면 원칙적으로 역산 안 되고 기산일을 임의로 정할 수 없지만 소유자가 변동이 없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역산도 가능하고 기산일 임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흑자. 이러이러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째 예외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임의로 기산일 정할 수 있다. 또 하나가 2차 취득시효라고 의뢰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를 기산일로 또다시 20년. 이걸 2차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2차 취득시효를 우리 대법원 인정하고 있죠. 표 밑에 기억. 점유개시 기산점 관련 판례라고 해서 의뢰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변동이 됐는데 당초의 점유자인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 기간이 완성된 경우를 2차 취득시효라 하고요. 그 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등기. 의뢰시효가 완성이 되면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자,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지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즉 을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그런데 을이 이 부동산을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요. 그 다음 을이 점유하다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 취완성자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또 하나 4번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양도할 때 매도인 동의받아야 된다 그랬죠. 즉 채권 양도 범위가 제한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시효완성자는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채권 양도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유 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관련해서 그 3번과 4번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면 니은의 사례 형태로 대비를 하셔야 되죠. 지금 이런 경우처럼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다.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 첫째,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야?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그래서 의뢰 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갑에서 병으로 팔렸다.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의뢰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됐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이전등기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시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을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정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점유를 넘겨줬을 때 이 정. 요 이전등기 청구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을의 시효가 완성되면 을은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당한 불법한 점유자가 아니에요. 정당한 점유자가 됩니다. 등기 권리자예요. 마치 매수인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그 목적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니은의 A, B 여기에 나와 있죠. 니은의 A, B 한 장 넘깁니다. C. 자, 갑이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자,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데, 을의 시효가 완성됐고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을은 병에게는 더 이상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게 대원칙이죠. 그리고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왜? 갑과 을이 매매를 한 적은 없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까지 나와 있죠. 로마자 반가로 1, 2, 3번. 특히 갑이 을의 시완성 사실 알면서도 병에게 팔아먹음으로써 불법행위가 되었을 때 그 불법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는 이건 반사이질성이나 무효가 되고 병등기가 무효가 되면요. 우리 이중매매에서도 봤죠. 을은 직접은 안 되지만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로마자 4번은요. 갑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수용이 된 거죠. 수용이 됐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보상금을 나한테 넘겨라라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번 수용되기 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취득시 완성 사실을 주장했거나 이전등기를 청구했었어야 한다. 그래서 갑으로 하여금 시완성 사실을 알게 한 경우 따라서 갑이 모르고 팔았거나 갑이 을의 시완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용이 됐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고 로마자 5번, 로마자 5번은요. 설령 이렇게 병에게 팔아넘겼다 하더라도요. 을의 이전등기 청구,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갑에게 어떤 이유로 복귀가 되면 을은 여전히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로마자 5번이 되겠죠. 오른쪽 관련 판례 중에서 박스 1번. 박스 1번은 뭐죠?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갑이 을의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지었을 때 나중에 을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갑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게 1번이죠. 두 번째, 갑소유 땅에 역시 을이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을 때 나중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을은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방어하고자 설령 병의 저당권자에게 갑을 대신하여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게 되죠. 이게 2번이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정도 확인하시고요. 3번은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이 땅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첫째,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두 번째, 그 미등기인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됐다. 상속인이 보존등기나 또는 상속등기했다. 상속인에게 여전히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5번은 등기부 취득세죠. 등기부 취득세는 일단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10년을 점유해야 됩니다. 자,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인데 승계가 인정되죠. 전등기 합하여 10년, 전점유 합하여 10년. 두 번째, 선의 무과실 점유까지 필요하죠. 자, 이때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하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죠. 또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니까 시효완성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미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등기는 무효 등기여도 상관없죠. 다만 등기부 자체는 유효한 등기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 등기가 있어요. 후등기가 무효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세로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등기부의 무효 등기, 요럴 때 등기부 취득세가 인정이 된다는 거. 판례가 있죠. 6번에 1번, 2번 이런 것들. 3번, 등기부 취득세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점유 취득세 완성이 되면요,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부 취득세는 이미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 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무단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는 권리의존 성립권이 아니니까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딱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7번. 취득시 완성의 효과 기억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면서 언제부터 취득한다고요? 점유 개시 시.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 소급해가 제한되는 게 하나 있죠. 갑소유 땅의 의뢰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등기하기 전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라고 되죠. 압류한 경우 그리고 나서 의리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주장할 수가 없다. 소급표가 제한되는 경우가 하나 있다.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주장할 수가 없다. 니은 취득시 완성 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으나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시효이익이 뭐냐? 이전등기 청구권을 말합니다. 자, 이전등기 청구는요, 취득시가 완성이 돼야 발생하고요,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는 상태에서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죠?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포기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또 디귿. 을은 취득세가 완성된 다음에 각과의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고자 팔아라라고 매수를 제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이 매수를 제의한 것이 이전등기 청구를 포기한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진 않다. 을이 갑에게 매수를 제의했는데 갑이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을은 이전등기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단순한 매수 제의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동사는 두 가지가 있죠. 10년짜리하고 5년짜리가 있는데 차이가 뭐죠? 선의 무과실이 있냐 없냐죠. 5년짜리는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문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무주물 선점이라고요. 1항 무주의 동사는 소유의 이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아, 동산만 되는구나. 반면에 유실물 습득은 공고하고 6달이 지나야 되는구나. 동산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매장물은 공고하고 1년이 지나야 되고요. 부동산도 되고요. 발견만 하면 되고요. 타인 물건에서 발견했을 때 타인과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가 나왔죠. 부합이나 가공인데요.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되거나 부합, 섞이거나 혼화, 타인 물건에 노력을 들이거나 가공,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새로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정해놓은 걸 첨부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혼화와 가공은 동산에만 적용이 되고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부합이 문제죠. 부합은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의 부합이 문제죠.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원칙.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다.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이게 대원칙.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식재했다.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한다. 이게 원칙. 부합물의 가격이 기존 부동산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대원칙. 다만 예외.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여기서 권원이란 건 정당하게 라는 뜻입니다. 플러스 부속시킨 경우라고 나오는데 부속이란 건 독립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그래서 건물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로서 증축을 했고 정당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또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었다. 정당하다. 당연히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예외를 나눠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가 임목, 보존 등이나 수목이 집단인 임목이라든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이라든가 농작물, 미채광물 이런 것들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겠죠. 저거 동그라미 1번에 기억과 니은, 디귿의 박스 1번, 2번. 2번 우리가 몇 번이나 했죠.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분에도 미치니까 기존 건물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경매법원이 증축 부분을 누락하고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조문. 동산과 동산끼리 부합했다.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비로 공유한다. 그걸 그대로 혼화에 준용한다. 그래서 혼화물도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혼화 당시 가액비로 공유한다.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가공. 타인 물건에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다. 그 물건은 누구 거냐? 원칙적으로 재료주의, 재료 소유자의 소유.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가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나왔고 그중에 소유물 반환 청권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204조하고 구별해야 된다고. 자, 204조는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만 소유물 반환 청권은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204조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반환 청구해야 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는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 204조는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해야 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는 그런 거 없이 본권이 없는 직접 또는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 뭐 이렇게 213조와 214조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214조 방해 제거 청구이죠. 요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는 뭘 말하죠? 방해 원인 제거를 말하죠.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는 방해 원인 제거를 말합니다. 방해 결과 제거가 아니라 방해의 결과는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방해 결과 제거 청구가 아니고요. 손해배상 청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란 방해 원인 제거만을 말한다. 방해 결과 제거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가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경우 갖고 말씀을 드렸죠.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행위, 그게 방해 원인이에요.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방해의 결과고요. 그건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유권 관해서 공동소유 가기 전에 이 정도 체크한 것들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155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서 대표 유형에 보면 각과 을은 이웃하여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상린 관계죠. 이게 상린 관계예요. 자, 1번. 갑이 경계 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가 필요해. 을의 토지를 사용해야 돼. 그럼 을의 토지 사용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이 거절하면 판결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측량을 하려면 을 소유 땅을 좀 들어가서 측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야, 땅 좀 사용하자. 그랬더니 을이 싫대. 그러면 판결을 받아갖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을의 주거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물론 사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거절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건 판결을 통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을의 토지가 아니라 을의 주거라고 돼 있죠. 이거는 거절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을이 거절했다 해서 판결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거가 아니고 토지라고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이 돼요. 토지라고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이 되는데요. 주거는 안 됩니다. 주거는 반드시 을의 승낙을 받아야만 됩니다. 자,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2번. 이건 중요하죠. 담을 설치합니다. 비용을 부담하는데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해서 부담하고요.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2번 틀렸죠. 측량 비용을 빼야죠.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로 부담한다 그랬습니까? 2번 틀렸고요. 3번. 주택 일부도 담이 될 수 있죠. 주택의 벽, 외벽 이게 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집을 이게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번. 수목 뿌리가 넘었으니까 임의로 제거할 수 있죠. 그죠? 뿌리가 넘어왔으니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답이 골라져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5번. 반미터 띄워라. 위반하면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건물이 완성됐다고 돼 있죠.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는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옳은 거 4번. 다음 페이지 1번. 상린관계 기억 몰라도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타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등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 그의 승낙이 없이도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몰라도 되는 조문입니다. 자, 니은. 이건 우리 아는 거죠. 토지 경계에 담이 없을 때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고 설치를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법에서는 공동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놓고 상대방은 협력 의무가 없다 그러면 공동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있으나 만화한 조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니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디귿.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일 때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자, 디귿 옳은 지문이죠. 니은은 틀린 지문이고 디귿은 옳은 지문이니까 일단 니은 들어있는 거 다 빼버리면 하나 딱 남네요. 그죠? 틀린 거 니은 들어있는 거 하나 빼버리면 들어있는 거 다 빼버리니까 이거 꼴랑 하나 남네. 이렇게 고르면 돼요. 답은 3번이네. 이렇게 되죠. 그럼 리을도 옳은 지문이겠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미터를 띄우지 않아도 되죠. 관습. 다 아까 뭐라 했어요? 임의규정이라 했어요. 임의규정. 그러니까 반미터 띄우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말이죠. 미음 틀렸죠. 전세권자 사이에도 상린관계가 준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기억은 몰라도 되고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2번 주의토지통행권 1번. 이미 통로가 있지만 기능을 상실했대요. 통행권 인정되지요?
2번, 통로 개설 비용은 당연히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일 것이고요. 3번,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보상 의무가 없고요. 4번, 공로에 접하게 됨으로써 통행권이 필요가 없어지면 통행권은 소멸할 것이고요. 5번,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생겼을 때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에게는 보상할 필요 없이 통행할 수 있죠. 무상이 통행권이죠. 5번이 틀렸죠. 3번, 1번, 통행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줘야 돼요? 아니죠. 통행지 소유자는 통로를 개설해줄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무 따위는 없어요. 또 2번,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하지 않습니다. 3번, 통행권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당연히 땅 돌려달라. 통행지 인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3번이 답이죠. 4번, 보상을 게을리한다 하더라도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고요. 5번, 동일인 소유 토지가 일부 양도가 됐어요.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일부 양도전 양도인 소유 동전 토지, 요 그림이죠. 일부 양도전 양도인 소유 종전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이 될 뿐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죠. 요 그림.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이 빡 그려지면 돼요. 5번 틀렸죠. 안 그려져요? 설명드렸잖아. 이렇게 아까 교재에서 체크해드렸고. 옳은 거 4번. 3번. 4번. 이미 통로가 있지만 더 편리하다. 이런 이유로 통행권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건축 관련 법령상 도로폭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3번, 통행이 방해되는 담은 철거해야 되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확정 판결에서 통행권이 인정됐는데 이용상황이 변동됐으니까 통행권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이렇게 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공사를 통해서 공로가 막혀버렸어요. 여기까지만 공로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 통행권을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통행권이 있지만 통행 상황의 변동 등이 있다면 새로운 통행로를 인정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5번이 답이죠. 무상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그 승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번이 옳은 지문이죠. 자, 소유권의 취득, 대표용 점유 취득 시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자기 소유 부동산도 된다 그랬습니다. 2번은 악의로 무단 점유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점유권에서 봤어요. 악의의 무단 점유가 뭐였죠? 타주. 악의의 무단 점유가 뭐라고요? 타주. 따라서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죠. 3번, 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3번도 틀렸죠. 4번은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받은 자, 예죠.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 이전받은 자 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죠. 없다. 5번, 부동산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팔아먹었다. 자, 갑이 의뢰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팔아먹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5번도 틀렸죠. 옳은 거 2번. 5번에 1번 일반재산 되고요. 2번 일필토지 일부 점유취득시효 되고요. 3번 집합건물 공용부분 안 된다 그랬고요. 4번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그랬습니다. 5번이 틀렸죠? 원시 취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 6번, 1번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 소유한 사람. 집합건물을 구분 소유하게 되면 그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에 기초해서 대지도 점유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대지에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겠지요. 2번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20년이 됐다. 그럼 땅에 대해서 뭐가 인정된다? 취득세가 인정된다. 그건 똑같은 거죠. 집합 건물 아파트 구분 소유자는 대지에 관해서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대지 사용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그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취득세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요. 2번 간접점유도 취득세가 되지요.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한 상태에서 병에게 임대를 해요. 20년이 됐어요. 얘는 취득세가 인정 안 돼요. 얘는 직접 점유자고요. 타주예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인 을이 취득세가 인정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인정됩니다. 3번 자주가 추정되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4번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니까 기산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야 되겠죠.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5번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미등기 부동산은 20년간 점유했을 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즉 그 미등기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시완성자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고요. 7번 점유 취소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은 누굴 상대로 한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다만 2번 그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면 그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아 봐야 무효 등기다. 따라 이때는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시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의 등기가 무효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3번은 우리 시험범위 바깥에 있는 건데요. 우리 시험범위 바뀐데요. 소멸시효와 관련된 건데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효기간이. 10년, 15년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중, 시효기간이 진행 중 갑의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압류나 가압류를 해버리면 요 시효기간 진행이 중단되는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건 이제 소멸시효 때문에 그래요. 소멸시효 중단정지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압류 자체가 압류나 가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도 중단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서 지문이 나오는데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건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 시험법이 바깥에 있는 지문이니까 그냥 안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4번 점유 취소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됐다. 갑소유 땅에 을이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을이 등기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됐어요. 자, 명의신탁, 단순히 명의신탁이라고 나오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죠. 그죠? 무효잖아요. 수탁자 명의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죠. 그냥 명의신탁이라고 나오게 되면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니까 4번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됐다. 무효다. 따라서 을은 이게 무효니까 이게 무효고 이것도 무효니까 을은 뭐 할 수 있죠?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4번도 옳은 지문이 되죠. 반면에 5번은 4번하고 구별해야 돼요. 5번은요.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인데요.
이미 명의 신탁이 된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줄은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됐다라고 돼 있죠. 예? 그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됐다라는 말 속에는 이 명의 신탁은 유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요, 유효할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해지를 못해요. 자, 명의 신탁이 유효한 경우가 어떤 게 있어요? 종중이 종원에게 법률안 배우자 사이에 탈법 목적이 없을 때 부실법이 적용 안 되고 명의상약정 유효라 그랬죠. 그런 경우. 이렇게 명의 신탁이 된 부동산을 을이 20년을 점유했을 때 을은 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된다가 판례예요. 그런데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을이 등기하기 전에 이 명의상약정이 해지가 돼서 소유권 등기가 신탁자에게로 넘어갔다면 얘는 제3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을은 신탁자를 상대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5번입니다. 조금 까다롭죠, 그죠? 4번하고 5번을 좀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번의 두 번째 줄, 명의신탁이 해지됐다라는 것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면 이렇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등기하기 전에 명의상약정이 해지가 됨으로써 소유권 등기가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가 되면 얘는 시효 완성 후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는 이 신탁자를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최근에 간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5번 조심하세요. 8번에 1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하게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부 취득시효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효한 등기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뭘 10년 뒤에 뭘 소유권 취득을 왜 인정해줘? 인정할 필요가 없죠. 이미 소유권 취득했는데. 따라서 이 사람의 점유는 취득시효 요건 없이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2번 시효기간 완성 전 소유명의가 변경이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되면 그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시효 기간 중에 설령 소유자가 변동이 됐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중단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2번 옳은 질문. 3번 점유 취득시 완성된 경우 점유자가 시효기간 중에 수취한 과실. 예컨대 아까 이거 어디 갔어? 갑수요 땅을 을이 점유하다가 병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했다. 이게 뭐예요? 과실이죠? 이거 얘가 수취하는 거예요. 왜? 얘는 등기하면 점유 개시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은 을이 수취해요. 을이.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자, 4번. 갑소유 땅에 을의 시효가 완성됐어요. 근데 을이 등기하기 전에 갑이 파산을 했네? 파산 관제인이 있네? 이 파산 관제인은 갑의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파산 관제를 상대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틀렸죠. 5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 조건은 원소유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죠.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못하지만, 그래서 매수인의 이전등기 조건은 채권 양도가 제한되지만 시효완성자는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채권 양도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틀린 거 4번. 자, 9번, 10번, 11번 다 사례 형태입니다. 을은 갑소유 땅을 20년간 소유서로 평은 공연하게 점유했다.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동그라미 1번 을이 취득시효 기간 만료로 이전등기 조건을 취득한 후에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옳은 질문이죠. 2번 을이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사이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을은 그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3번 2에서 갑이 병으로 소유권, 갑이 다시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
만약에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되면 을은 갑에게 여전히 이전득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4번 을이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는데 그때부터 다시 20년이 됐다. 2차 취득시효.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번 만약에 갑이 취득시효 진행 중에 병에게 이거죠. 을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병에게 그 완성 당시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득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3번. 10번 갑수요 부동산에 을의 점유 출시가 완성됐다. 자, 을은 이전득이 청구권이 생겼다. 더 이상 불법 점유가 아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갑은 을에게 토지 부동산 인도 청구할 수 없다. 2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없다. 3번 갑이 을로부터 이전등기 청구를 받은 후에 병에게 팔아먹었다.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4번 그 갑의 불법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 반사의 질성이로 무효다. 5번 갑이 을로부터 이전등기를 청구를 받은 후 병과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했다. 여기 보세요.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병에게 허위 표시로 매매했다. 무효죠. 아까 명의신탁한 거 똑같은 거예요. 무효야. 명의신탁을 했든 허위 매매를 했든 무효란 말이죠.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다?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갑병 매매가 무효니까 병등기는 무효고 따라서 을은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직접은 안 되고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5번이 틀렸죠. 11번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많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